증시가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감과 미국의 실망스러운 실업수당 지표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는 0.5% 떨어져 1,321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약세로 끝났습니다. 바스프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감이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프랑스는 2%나 밀렸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 회복세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4월 인더분 WTI는 배럴당 2.3% 내려 78달러 17센트에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두 달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2월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94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약세로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의 경우 0.5%가량 떨어지면서 1,321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사에서 강등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투심을 압박했고요.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 밖에 크게 증가한 것이 악재였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실업수당 악재도 있었지만 그리스발 우려가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발 우려 과연 어디까지 갈지 지금 이제 계속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좀 잊혀졌다 싶으면 일단 신용평가사에서도 이제 또 발표를 해가지고 재정 위기를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들도 보면 호재성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좀 요즘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제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흐름은 또 그리스의 재정 위기에 대한 그 신용평가사들의 강등에 대한 경고가 시장을 좀 많이 압박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게 일단 고용지표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오히려 예상보다도 더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시장을 좀 많이 압박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실업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형적인 하락 악재를 좀 나타냈던 그런 장이 좀 많이 연출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 중에 또 하나를 추을 나타내는 미국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발표됐는데 일단 예상보다 크게 좀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크게 좀 기출을 좀 주목을 못 받는 그런 하루가 일단 미국 주요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자세한 건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 흐름도 좀 최근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정도까지 밀리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장막판에 있는 상품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반등세가 나오면서 일단은 소위 말해 좀 꼬리를 달고 이제 위로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60일선을 깨트리고 좀 내려왔다는 점이 좀 약간 시장에서는 좀 압박으로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또 마감이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60일선을 다시 좀 지지하지 못했던 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이 심리적인 압박이 아무래도 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아무래도 최근 흐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드를 좀 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흐름 자체가 저가 매수로 좀 많이 몰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좀 허수인 기술적인 분석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단 시장을 내다보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보면 차트상으로 흐름을 보면 일단은 만선 정도까지는 예전부터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 만선도 하면 또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만선까지는 좀 쉽게 움직이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만선 이상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이전에 지지했던 부분이 한 9,000선 정도로 깨고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지지가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이제 많은 솔직히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도 만선 정도는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일단은 위로든지 아래든지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요. 일단 쉽게 또 봤을 때 재정 위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기초가 주목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도 일단 강등 평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히 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일본을 감히 강등을 할까 싶은데 일본도 이제 보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모든 재정 적자가 지금 이제 전 글로벌 국가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시장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갈지 아니면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하락장으로 연출할지 아니면 재차 다시 또 큰 폭의 하락을 또 연출할지 그런 부분이 기초가 주목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서 아무래도 좀 쉽게 말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제 발언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윌리엄 패색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도 일본의 재정 적자 우려를 굉장히 했었는데 지금 다시금 신용평가사들까지 액션을 취하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 얘기를 다시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무디스 쪽에서 그리스 쪽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빠르면 한 달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원인은 재정 위기, 그러니까 빚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일단 좀 뭐 보니까 최근에 흐름을 좀 잘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왜 재정 위기를 좀 꺼내나 싶은데요. 일단은 3월 말 때 되면은 일단 그래서 이제 국채가 좀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게 좀 있거든요. 만기되어서 돌아오면 국채에 대한 또 평가를 다시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국채에 대한 그 금리 수준 자체가 그 국가의 신용 등급이라고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이제 재정 적자가 감축 계획안을 계속 이렇게 밝히라고 말했는데 감축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지금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신용 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국채에 대한 뭐 채권들도 이제 평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3월달 당장 뭐 다음 달로 이제 다가봄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이 좀 많이 심한 그 부분이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평가를 내리는 게 그리스가 재정 적자에 대한 감축 계획안을 지금 현재로 도저히 이제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수개월 내로 일단 국채 시용 능력이 강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경고를 나타냄에 따라서 국채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는 말은 그만큼 국가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제 넌지시 지금 언급을 했던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재정 적자 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불거져 나왔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신용 평가사들이 좀 이렇게 힘 있는 신용 평가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걸 재확인시켜주면서 투자 심리가 오히려 더 많이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좀 사실이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의 국채 발행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바로 앞에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면 국채 발행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국채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보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국채를 좀 많이 사달라는 식으로 요청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중국은 일단은 뭐 그렇지 하게 못하겠다고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좀 많이 펼쳤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미국 국채도 지금 이제 다들 좀 못 사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재정 위기 적자가 좀 많이 펼쳐지는 그 국가의 그 국채 그 발행이 좀 쉽게 말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럽권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그 국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갈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프랑스 어느 국가 하나도 이제 뭐 그리스를 이렇게 지원해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뭐 독일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번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일단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마 그게 가봐야 알 것 같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그 그리스에 대한 그 위기를 같이 가져갈 만한 그런 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없는 게 좀 가장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리스 내부적으로는 지금 노조들이 또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가운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의 국채 발행이 내주로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밤사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또 월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는 시인을 했었죠. 그리스의 빚이 지금껏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말이죠. 바로 파생 상품과 걸려있는 문제인 듯한데요. 어떤 내용의 발언이었습니까?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버냉키 회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그리스와 스왑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이 파생 상품 거래 중에 하나인데 CDS 거래라고 해갖고 신용위험 파생 상품인데요. CDS 거래 자체를 일단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하고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이 좀 많이 이렇게 펼쳤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 그 주요 대형 투자은행들이 자체들이 좀 많이 했던 게 CDS 거래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났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CDS 거래 자체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올랐는데 CDS가 쉽게 말해서 그 국가가 내가 디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거래 자체 거래 위험이라는 거래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국가 그 부도에 대해서 오히려 배팅을 했던 그런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크게 좀 이렇게 문매를 맞을 만한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금융의 수장으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연준 버냉키 회장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발언을 언급했던 게 쉽게로 이제 물 밑에 있던 게 좀 수면 위로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다시 또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크게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버냉키 회장이 강력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일단 뭐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뭐 파악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추이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공매도 관련된 지금 뭐 법안도 통과가 돼서요. 이래저래 미국의 은행주들은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자,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또 하원에 의해서 상원 청문회 간밤에 출석을 했습니다. 하원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여전히 저금리 기준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쪽의 발언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금리 그 기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 분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저금리 그 구조에 대해서 일단은 전문가들은 그 일부 좀 강력한 발언으로는 오히려 포크 페이스다, 저게. 쉽게 말해서 나중에 출구 전략을 가기 위해서 일단 재할인율 정책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후에 가게 돼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그 포크 페이스가 아니냐고 일단 분석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시사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다 보니까 버냉키 회장이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시각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뭐 크리스 발 얘기 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청문회 또 월가에 대한 압박 얘기를 좀 끝내고요. 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리스 악재도 있었지만 실업수당 악재도 더블 악재 중에 하나의 어떤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것이 말이죠. 네, 지난주죠. 좀 줄 것이다 했는데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서요. 네. 어제도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그 전망을 해봤을 때 한 46만 건 정도로 일단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발표했던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49만 6천 건 정도 해가지고 전주 대비 한 2만 2천 건 오히려 증가를 나타내면서 지표 악재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그 하락장을 좀 연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감소를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세를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좀 시장에 충격을 좀 와닿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오바마 정부에서도 일단 고용을 위해서 한 150불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좀 이렇게 잡아보겠다고 말을 했던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지표 같은 게 물론 과거 지표지만 지표 같은 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데 따라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좀 투자 심리 한 번 더 얼어붙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연출했던 게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의 그 영향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최근 한 2달 들어서 계속 이렇게 등락을 지금 자꾸 잡아가고 있는데 이게 노동시장이 아직은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좀 예상되는 게 일단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그런 분석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쉽게 말해서 경기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회복이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도 이렇게 등락을 계속 좌우한다는 게 가장 큰 기준인데 그 이면에는 이제 경제 회복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준비했던 차트 한번 보시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추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일단 뭐 최근 흐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월간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은 그 등락도 굉장히 크지만은 또 한 번 또 기출을 주목해 볼 게 4주 평균이 지금 저희들은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좀 긍정적인 모습 보이는데 4주 평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 그 실선인데요. 다시 한 번 더 꾸준하게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최근에 고용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컸던 게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비용이 굉장히 좀 현재는 많이 안 좋다는 게 일단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발표될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그런 지표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향후 또 고용 지표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업 쪽은 계속해서 이제 회복세가 좀 더디게 드러나고 있지만 말이죠. 비서비스업 그러니까 제조업 쪽의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 미국 쪽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때문에 기대를 좀 걸었었죠. 1월 내구재 주문 좀 증가하긴 했는데 딱히 호재로서의 역할은 못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1월 그 내구재 주문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한 1,757억 달러 정도로 발표되면서 일단 전망치 한 1.6%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일단 발표는 한 3% 정도로 월간으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좀 큰 폭이 좀 상승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시장 내에서는 일단 거기 굉장히 좀 이렇게 주문제가 좀 컸던 항공제를 빼버리면은 일단은 그 일반 그 민간 소비재나 아니면 그 일반 내구재 같은 경우는 주문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그 제조업 지표 흐름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둔화되면서 내구재 주문 자체도 어느 정도 소폭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뭐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요. 일단은 전망에 비해서 좀 약간 좀 소폭 감소했던 게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크게 호재로도 작용하지 않았지만 뭐 악재로도 작용하지 않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시장이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더 불거지지 않았으면 아마 내구재 주문 자체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시장에는 투자 심리자들은 일단은 내구재 주문 자체는 아무래도 신경 좀 많이 안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물러났던 부분인데요. 일단 내구재 주문 증가 부분도 일단 그 준비했던 차트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월간 단위로 보시면 등락이 굉장히 크지만
있지만은 일단 연간 단위로 보시면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꾸준하게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게 저희들 지표를 이제 준비했던 지표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조업 경기 지표를 보시면 항상 저런 지표가 좀 많이 나왔었죠. 예. 끝까지 좀 이렇게 바닥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일단 저런 모습 부분에서 아마 제조업 지수가 아직까지는 그나마 미국 시장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굳건하게 지켜지지 않는 데가 그렇게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에서는 일단 그렇게 지표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는 어느 정도 고점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한 2주 전에 예상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 지금도 좀 많이 불거져 나오는 거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좀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그 다음 주에 나타날 그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서 추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 증시도 역시나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스 우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5% 내지는 2%까지 빠진 증시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유럽 지표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이 좀 많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예. 일단 뭐 제일 컸던 게 아마 그리스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졌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유럽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이렇게 호재성 실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리스 신용 능력 강등 우려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모두 다 한 1에서 2% 정도, 특히 프랑스는 한 2%대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압박을 좀 가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의 2월 경기 신뢰 지수도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하락세를 좀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오히려 하락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에 그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을 보니까요. 유로존 다음 타자로 좀 위험스럽게 지켜봐야 될 대상이 스페인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새로운 그 신조어도 좀 나왔었죠. 뭐 피그스라고 네. 나왔는데요. 일단 뭐 포르투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리스 이렇게 이탈리아 이렇게 부분 많이 나오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재정 적자가 굉장히 좀 이제 큰 폭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 아니면 또 포르투갈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외부 부채가 굉장히 큰 국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외부 부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재정 위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돈줄을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쉽게 말해서 그 외부 그 재정 부채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그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이 다음 타자로 좀 나올 확률이 좀 굉장히 좀 높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파생 상품 거래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대한 뭐 국채라든지 그런 신용 능력 하락에 따라서 그 국가가 어느 정도 그 자금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자금을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재정 위기가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 이면에 일단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았었죠.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갔던 그런 외부에 나갔던 그 국가 부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횟수도 아마 안 될 뿐더러 아마 다른 국가에서 그걸 요청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아마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을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안 불거졌으면 하는 게 뭐 개인적인 바람인데 일단 뭐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유로존 또 각 나라별로 좀 꼼꼼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유가도 배럴당 80달러 선에 안착하는 듯 싶더니 간밤에 또 크게 밀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악재가 이제 나타나면서 달러가 좀 이렇게 강세로 나타나면서 이제 반대로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경제 회복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유가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대까지 하락하다가 장막판에 좀 이렇게 상품주들이 반등하면서 유가도 같이 반등했는데요. 어제 유가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하락하면서 한 78.17달러로 국제 유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한 0.1%는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다가 장막판에 일단 소폭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한 80.72 정도로 일단 상품주가 이제 상품주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슈적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유로존의 위기가 불거졌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또 다시금 약세로 전환이 된 모양이군요. 자, 오늘 밤에 드디어 또 미국의 굵직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4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또 다음 주에도 많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일정 발표될 거거든요. 일단 4분기 미국 GDP가 발표될 거고요. 그다음에 1월 중고주택 판매 호수, 2월 시카고 PMI, 그다음에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건데요. 일단은 4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일단은 전분기보다 이제 보합으로 이제 일단 마감할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월 중고주택 판매 호수는 올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PMI는 올해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보수적으로 보합 정도로 좀 끝날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망치로 봤을 때는 크게 좀 화면에 보여진 그런 지표들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하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다음 주도 좀 굵직굵직한 일정이
영향이 좀 많은데요. 일단 다음 주는 3월 1일이죠. 우리나라는 쉬는 날인데 미국은 쉬지는 않습니다. 일단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1월 건설 지출, 이 두 지표 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ISM 서비스 지표도 같이 발표됩니다. 그다음에 6월 ADP 취업자 변동수 발표되고요. 이 두 지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1월 공장제 주문 같은 이제 제조업 지표도 좀 같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금요일에 또 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소비자 신용 발표될 건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가 한 3개 정도 발표되는데 고용 지표도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바마 정부는 일단 고용을 잡겠다고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고용 지표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 이슈로 향후 다우지수 글로벌 정시를 이렇게 바트는 그런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화면상으로만 보면은 뉴욕은 3월 2일 날 쉬는 것 같은데 굵직한 일정이 없는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유럽 증시는 모두 그리스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1600에 회복이 될지 일단 글로벌 분위기는 별로 좋지 못한데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T 지점의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1600이 무너진 데는 그리스발 악재도 일정 부분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선반영이라고 본다면 오늘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또 않겠다 싶기도 한데요. 전망 좀 부탁드리죠. 예, 이제 코스피 상단 60일선과 하단 20일선 지키면서 좀 박스권을 지키다가 어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밤사이 미 증시 여파로 금일도 시초가 하락은 조금 예상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이제 선반영된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좀 오늘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이제 기대를 해볼만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3월 커드러프 유칭되기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세가. 그래서 지금 행보장에서 시장의 에너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반등다운 반등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금일 재차 200일 이평선 1570선도 붕괴할 위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급등하면서 미증시가 이제 한때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다가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다시 반등을 보여줬는데 금일 밤 이제 미국 4분기 GDP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미국 선물지수와 함께 상승세를 좀 장중에 돌아선다면 국내 증시 어저께 이제 선반영된 효과를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기대 좀 해보아도 될 것 같고요. 춘절 이제 개장한 중국 증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 속에서 어제 그제 이틀 연속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변수 분명히 체크해보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로 춘절 전 국내 증시 그리스 문제와 함께 더욱 빠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24일 중국 국무원이 기반 자동차 및 가전제품 판매 촉진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분명히 소비재 판매 촉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상해지수 상승세를 돌아서면서 3천선도 이제 회복했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들도 중국 증시 이미 바닥에 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참고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틀 전 중국 춘절 LCD TV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로 LG 디스플레이 등 LCD 패널 관련 국내 관련 업종들이 많이 빠졌는데 2010년에는 중국 TV 수요가 북미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춘절 효과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좀 기우라고 판단되고 이럴 때일수록 낙폭이 큰 관련 업종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고 또 반등다운 반등도 없다라고 하셨고요. 3월 쿼드러플 위칭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이 매일 바뀌지는 않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투자 전략하고 비슷하십니까? 예, 비슷합니다. 매일 전해지는 이제 악재 후저수에 국내 증시는 계속 1,5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 박스권 지수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종목별로 보면 급상승한 종목이 있는 반면 그렇지만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IT 쪽에서 삼성전기, 그다음 두산중공업,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받쳐주는 뭐 GKL이나 더준비중 이런 쪽에 관심 꾸준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은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은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수는 계속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장중에서 그 유망한 IT랑 자동차 업종 그 계속 성장 모멘텀과 수급적으로 좋은 그런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매매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단기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어제는 저희가 정책 수혜주 중에서 두산중공업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뭐 정책 관련주 중에 엣지 종목을 하나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 때도 이제 정책 수혜주, 그린카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일 올해 매출액 11조 4천억과 영업이익 4,300억 가이던스 잡히고 있는 현대모비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년비 대비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환율 변수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미국 내 현대차, 기아차 시장 점유율 확대와 중국 모멘텀 매출액이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변동할 때마다 동사의 영업이익이 200억 원 이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급격한 환율 하락은 리스크가 될 수 있겠지만 1,100원대 정부 환율 방어이지 않게 그린카 정책 수혜주로 현대모비스 메리트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만 5천 원 전고점이었죠. 전고점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간의 차익문이 꾸준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시장이 행보중과 같이 이제 이 동세 주가도 행보중인데요. 이 13만 5천 원과 15만 2천 원 사이 요 사이에 누적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벽을 넘어서면은 쉽게 16만 2천 원 단기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있고요. 중기적으로 보시면 요 당사의 종목 정책 관련 주랑 함께 실적이 받쳐주면서 미국 내 그리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만 원 이상 보셔도 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 하락이 더 심해지고 대외적 변수로 이제 하락폭이 커지게 된다면은 200일 이평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난번 저점이 14만 원대였는데요. 이 14만 원대가 무너진다면은 손절가를 좀 짧게 보시고 댕김에 대응 전략 같이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도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 위기 해결 행보에 노조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S&P와 무디스가 노조의 거센 저항으로 그리스의 재정 적자 축소 계획 실행 여부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고 있죠.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1단계 2,350가구 사전 예약이 오는 3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물량은 시세 60% 정도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명권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최근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팽배해서 아직은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혼다 자동차 등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 데 이어서 스즈키와 닛산까지 리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에어컨 장치 결함, 또 엔진 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느슨한 전기선 등이 문제였는데요. 리콜 대상은 50여만 대 이른다고 하는군요. 국내 기업들이 전후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에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X 중공업은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 32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 30억 달러 규모의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이어서 두 번째 수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픽스라고 하죠. 그리스의 경제난 심상치가 않은데 이번엔 노조가 문제라면서요. 네, 그리스 위기
문제의 노조가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무디스가 노조의 거센 저항으로 그리스의 재정적자 축소 계획 실행 여부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리스 국가 및 국제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위기가 유로화를 쓰는 16개국인 유로존을 퍼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25일 유로화가 엔화 대비 1년 내내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고 그 여파로 아시아 증시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5.31% 하락하며 1587.5포인트로 마감해 1600선이 무너졌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역시 0.95% 떨어졌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마르코 무르스닉 S&P 애널리스트는 한 달 안에 그리스 신용등급을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S&P는 지난해 12월 그리스 신용등급을 A-에서 트리플 B+로 낮췄습니다. S&P는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채권말에 성공할지가 등급 선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그리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S&P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었지만 그리스의 재정 감축 계획이 노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S&P는 그리스 정부의 야심찬 재정 축소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의미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디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카일레투 무디스 이사는 25일 그리스가 몇 달간 재정적 적자 축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그리스 국채 신용등급을 몇 단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무디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A2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한 강력한 재정 지출 축소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 최대 민간 및 공공노조 자체인 노동자총연맹과 공공노조연맹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발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P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로 그리스의 국채가격과 유로 가치가 폭락했었는데요. 24일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와 독일 국채의 금리차는 3.31%포인트에서 3.38%포인트로 확대가 됐습니다. 유로 가치는 또 24일 1.3467달러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25일 외환시장에서 장중한 때 120.62기엔으로 지난해 2월 24일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와 금융위기가 잠잠해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 문제고 스페인도 문제고 심지어 옆나라 일본까지 재정 적자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올해 사실 분양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래 신도시 분양이 바로 다음 달 9일부터 청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로 꼽히는 미래 신도시의 보금자리 주택 1단계 2,350가구의 사전 예약이 오는 3월 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물량은 위례 신도시 내 서울 지역인 송파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송파구 인근 시세의 62에서 65%인 3.3제곱미터당 1,190만원에서 1,280만 원대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여기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해 26일 입자 모집 공고를 내고 3월 9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청약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는데요. 네. 사전 예약 물량은 전용 면적 51에서 85제곱미터로 구성되며 공급 물량의 65%인 1,523가구는 특별 공급, 35%인 827가구는 일반에 공급됩니다. 청약 일정은 3월 9일부터 16일에 특별 공급, 17일부터 22일까지 일반 공급, 23일부터 24일까지 국가유공자와 기관 추천 특별 공급자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청약은 최근 바뀐 지역 우선 공급 비율에 따라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전체의 절반 정도인 1,175가구가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나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사전 예약의 걸림돌이었던 남성대 골프장 대체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강남권 신도시라고 불리고 있죠.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이제 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궁금한데 지역 우선 공급 비율도 바뀌었지만 임신한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또 청약하게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네. 위례 신도시 사전 예약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무주택 청약자들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약에는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개정 규칙을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위례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일대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서울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강남에 견줄 만한 입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678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총 4만 6천 가구의 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11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거듭날 예정인데요.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 주택 1단계 사전 예약 물량은 남성대 골프장의 일부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2,939가구 가운데 80%가량인 2,350가구가 사전 예약 물량이며 나머지 20% 정도는 내년 6월 본 청약 때 청약이 완료되는데요. 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51제곱미터가 1,071가구로 가장 많고 전용면적 54제곱미터가 29가구, 59제곱미터가 772가구, 네. 75제곱미터가 121가구, 78제곱미터가 9가구, 84제곱미터가 348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 예약 물량은 송파구 내에서만 공급이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지역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지역 우선 공급 비율에 따라 서울 거주자는 물론 인천이나 경기 지역 거주자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네. 공급 물량의 절반이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반은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상당 부분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급 물량도 모두 특별 공급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전체 2,350가구 가운데 특별 공급 물량은 세자녀 234가구, 신혼부부 352가구, 생애 최초 469가구, 노부모 117가구, 기관 7,234가구, 철거민 117가구 등 총 1,523가구 등이며 일반 청약 조치 1순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공급 물량은 827가구가 배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논란이 되어온 사용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죠.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 일단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 같습니다. 5대4로 합헌 결정이 나긴 했는데 지금 사용이 합헌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라는 인권단체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사용제도가 결국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용제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5대4로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4년 만의 판결입니다. 생명권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최근 휴약범에 대한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유지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5일 사용 확정 판결을 받은 10대 어부 오모 씨가 낸 사용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9명 중 이강국 헌재 소장 등 5명은 합헌, 조대한 재판관 등 4명은 위헌 의견을 내서 5대4로 결국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하나로 반드시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했지만 헌법이 사용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정의의 실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사용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 대해 사용제 존치 여부는 사용제 존치 여부와 무관한 법리적 판단이고 존폐 여부는 입법 판단의 대상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사용제 존폐 논의의 마침표가 아니라 촉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후 12년 동안 사형 집행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가 지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현재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된 사형수는 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된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등 92개국이며 미국과 일본 등 78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산업계 얘기를 좀 해보죠. 일본 자동차 업계 리콜 바람이 지금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그리고 혼다 자동차에 이어서 이번엔 스즈키와 닛산까지 리콜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일본의 토요타와 혼다에 이어 스즈키와 닛산도 리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스즈키 자동차는 25일 자사와 마쓰다 자동차 브랜드로 일본 내에서 판매된 소형 밴 43만 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즈키는 성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에브리와 자매사인 마쓰다를 통해 팔린 마쓰다 스크럼 등의 에어컨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즈키는 지금까지 빗물 누수에 따른 에어컨의 전기장치 고장이 원인인 화재 등
화재 2건 등 총 85건의 불만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닛산도 이날 엔진 정지를 처리할 수 있는 전기선을 조이기 위해 일본에서 10개 모델, 약 7만여 대, 해외에서 2천여 대를 각각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닛산은 국토교통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기선 불량으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161건의 불만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스텍스 중공업이요, 이라크에서 32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건설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쯤 강덕수 회장이 직접 가서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는데 두 번째 수주네요. 네, 맞습니다. STX 중공업이 이라크에서 32억 달러 규모의 복합 석유화학단지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STX 중공업은 25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희범 STX 에너지 중공업 총괄회장, 이찬우 STX 중공업 부사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파우지 판소 하리리 이라크 산업광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복합 석유화학단지 및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STX 중공업은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올 연말에 사업을 시작해 2014년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공 후 운영은 이라크 산업광물부 산하의 국영 석유화학회사인 SCPI가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라크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내수시장의 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라크 정부는 이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통해 내수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낮이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 나서게 되는데요. 금메달을 목에 걸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또 8년 만에 석연치 않은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자 쇼트트랙 대표단이 아주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지 않습니까? 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조혜리, 김민정, 이은별, 박승희 등 여자 대표팀은 25일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m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지만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5바퀴 낭비 상황에서 중국과 접전을 벌이던 한국의 김민정 선수가 뒤따라온 선윤님과 신체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반칙으로 판정된 것인데요. 김민정 선수의 오른쪽 팔이 선윤님의 얼굴에 닿았는데 심판은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닌 고의적인 반칙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의 성의치 않은 판정에 따른 한국의 금메달 발탁은 올림픽에서는 벌써 두 번째인데요. 네.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 김동훈 선수가 1위를 차지하고도 레이스 도중 진루를 방해했던 이유로 금메달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번 여자 대표팀도 김선수처럼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덕분에 이 휴시 주심이 계속해서 저희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판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큰 폭으로 오히려 급락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다우는 0.5% 정도만 밀려서 1,300선은 지켰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강등 우려감이 가장 컸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에 증가한 점도 악재였습니다. 이슈앤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